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가장 기피하는 인상상이 있잖아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걸러야겠다.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는 못 지내겠다 하는 인간상이요. 저는 살면서 의문스러운 사람을 가장 기피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 모르는 척, 순진한 척 하지만 속은 구렁이가 수십 마리 있는 것처럼 음흉한 속내가 자리 잡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한 시간이 마치 1년처럼 기가 쭉쭉 빨리거든요. 평생 그런 사람과는 마주치며 멀리 했는데 그렇게 피해온 유형의 사람과 가족으로 묶이게 되면서 제 인생은 기가 빨리다 못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계기도 사람이 의문스러운 곳 하나 없이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고 재고 따지는 구석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아,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기 두들길 필요 없이 속 편하게 살겠다 했었거든요. 저는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 지역 은행에서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인의 소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을 만났어요. 저희 남편 특유의 태연한 말투 속에 진심이 느껴져서 처음부터 호감을 느꼈고 만나는 동안 남편이란 사람이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 중 누구보다 솔직하고 성실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 중 가장 의문스러운 인간과 가족으로 묶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했었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이자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들 중 가장 의문스러운 사람은 다름 아닌 제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던 아주버님과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했었죠. 저는 형님을 결혼 전 시댁에 두 번째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처음 봤는데 그날은 처음 시댁에 간 날 일정을 못 맞춰서 만나지 못했던 아주버님 내외와 결혼 전 만나 인사를 하려고 준비한 자리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날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드릴 선물을 사서 갔어요. 남편에게 아주버님은 그 당시 와인을 자주 드신다는 말을 듣고 백화점 와인 판매점에서 추천받은 와인을 사갔고 형님은 곧 출산을 앞두셨다고 들어서 임산부들이 튼 살에 잘 쓴다는 크림 세트를 사서 갔어요. 아주버님께서는 남편보다 점잖고 말수가 적은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잘 웃어주시고 친절한 분이셨죠. 아, 안 그래도 요번 주에 와인 판매점 가서 새로운 와인 구매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재수 씨, 잘 마시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말백이네? 이 사람은 과일 향 많이 나는 와인 안 좋아해요. 동서 노력은 했는데 와인에 대해 잘 모르나 보다.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사왔으니까 이 와인은 요리에 써도 되겠다. 동서 혹시 또 와인 선물할 곳 있으면 얘기해요. 내가 알려줄게. 이때부터 좀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뭐지 싶더라고요. 원래 선물을 사온 사람 앞에서 굳이 저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형님은 살살 웃는 얼굴로 네가 뭘 몰라서 사온 선물이지만 노력이 가상하니 우리가 마셔주겠다 라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형님의 화법은 물론 아주버님께 드릴 와인뿐만 아니라 형님에게 드린 크림 세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이거 고맙긴 한데 나 이 브랜드 향이 잘 안 맞는데. 왜? 당신 저번에 텐살 크림 떨어졌다고 사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크림도 크림 나름이지. 이건 유명하긴 해도 나랑 향이 영 안 맞는단 말이야. 향 별로 안 나는데? 당신 안 쓰면 내가 쓰지 뭐. 요새 건조하기도 하고. 아유, 당신이 이런 걸 왜 써? 아무튼 고마워요, 동서. 선물 고르느라 고생했겠다. 참, 선물을 주는 보람이 하나 없구나 생각했네요. 근데 웃긴 건 나중에 아주버님을 통해 들은 얘긴데 제 앞에서는 뭐 향이 별로다 한 그 크림을 형님이 집에 가져가서는 매일매일 잘 발랐다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다 썼다고 하네요. 그렇게 잘 쓸 거면 앞에서 그런 소리나 하지 말지. 근데
선물에 대해서 입맛이 까다로운 형님의 의견보다도 형님과의 첫 만남에서 진짜 어이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나이였습니다. 저는 분명 형님을 만나기 전에 남편에게 형님이 저와 동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는데 동갑인 형님이 생긴다는 건 남들은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형님이지만 그래도 정이 쌓이면 친구같이 돈독한 관계가 쉽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처음 만난 형님은 정말 미인이기도 했고요. 왜 가까이 가면 좋은 향이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의 첫인상이 그랬는데 형님하고 가족으로 엮여 사는 근 10년의 생활 동안 형님에게서 진동하는 건 향기가 아닌 악취였다는 걸 알게 됐네요. 아무튼 형님과 저는 동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만난 날 형님이 제게 본인이 저보다 1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본인 나이가 그렇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남편이 착각을 했겠구나 했죠. 근데 그 후에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어이없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4살 차이가 나는데 어르신들이 상견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은 서로 몇 살 차이가 나고 시부모님 두 분은 몇 살 차이가 난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 함께 있었던 아주버님께서도 그 대화에 끼었는데 그때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와 동갑이 맞았다는 것을요.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게 본인 나이를 말한 날 그 해에 본인이 몇 살인지 까먹은 게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심지어 고작 1살을 왜 속이냐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날 식사 다 끝나고 헤어지는 길에 가서 물었어요. 형님, 근데 왜 저한테 나이 속이셨어요? 큰 상관은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제 물음에 형님은 누나를 또르르 굴리더니 너무 태연 자각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속이려던 건 아니고 솔직히 아무리 형님 동서지간이라도 나이가 같으면 맘먹기 쉽잖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형님이고 엄연히 이 집안에서 동서보다 윗사람인데 혹시 동서가 나나 저나 동갑인데 형님 짓 한다고 나 흉보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둘 다 마음 편하게 얼굴 보고 생활할 거면 그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근데 형님, 전 동갑이어도 굳이 형님하고 맘먹으려고 하거나 주제 넘은 짓 할 생각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야 그걸 모르지. 안 그래? 나랑 동서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 순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요. 아니, 처음 만난 날부터 자연스럽게 제게 말을 놓는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너에 대해 잘 모르니 미리 제가 맘먹지 못하게 약을 쳤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예쁘고 동갑인 형님과 돈독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제 생각은 이미 결혼 전부터 환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형님과의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됐죠. 형님은 임신 후에 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었는데요. 제가 결혼한 후에 형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걸 거예요. 동서, 동서는 일 그만두고 좀 쉬고 싶지 않아? 그래도 서방님이 2명 몫은 충분히 벌잖아. 아, 아닌가? 솔직히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제 일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힘들고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도 종종 했지만 현재까지 애 둘 낳고도 다닐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형님이 마치 일 그만두고 쉬고 싶어도 남편 벌이가 넉넉치 않아서 못 그만두나? 라는 뉘앙스로 말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라고 적당히 대답을 하다가 그래도 형님이 시댁에 올 때마다 마주치면 동서도 애 생기면 그만둘 거지? 아유, 동서 매일 출근하느라 고생한다. 은행 진상들도 만만치 않다는데 남의 돈 벌어먹기 참 쉽지 않지? 그러니까 빨리 애 낳고 그만둬, 나처럼.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점점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일 그만둘 정도로 회사 생활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저처럼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아도 계속 일을 하고 싶고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형님처럼 일이 안 맞고 회사 별로라서 바로 일 그만둘 정도로 결혼 후에 여유가 생긴 걸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저처럼 계속 다니고 싶고 적성에 맞는 직장을 만난 것도 행운이지 않을까요? 이 말에 뼈가 들어있던 게, 서울에서 회계사로 벌이가 좋은 아주버님과 결혼하기 전 형님은 그냥 저냥한 중소기업 3년 차로 원룸 생활을 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근데 결혼 후에는 마치 원래 중산층 생활을 해오던 마나님으로 결혼 후에도 일 그만두고 편하게 아이 키우면서 산다는 형님의 태도를 지적한 거죠. 제가 그 말을 하니까 형님은 벌레 씹은 표정으로, 아, 그래? 일하는 게 적성에 맞는다니 이해도 안 되는데 뭐 동서가 그렇다니 잘 됐네 라고 하더라고요.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말을 이해 못하는 건 형님 사정이니까요. 솔직히 저는 신혼 때 형님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맞춰 나가고 잘 지내면 가족 사이에 좋은 인생의 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형님은 도저히 협조를 해주지 않았네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워낙 효자라서 시부모님 댁에 자주 찾아갔어요. 주말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했고, 아주버님은 멀리 살아도 갑자기 엄마가 해준 밥 생각나서 왔어요 라고 자주 찾아올 정도였고요. 근데 남편은 그때마다 저와 함께 가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시댁에 간다고 하면 저야 내키면 같이 가서 시부모님 뵙고 오는 거고, 아니면 집에서 쉬거나 저도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서 하시는 백반집 일 거들곤 했죠. 저희 신혼집하고 시댁하고 친정이 다 멀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께서도 워낙 성격이 여유 있으시고 수더분한 분들이라서 개의치 않아 하시기도 했고요. 종종 남편이 시댁에 가고 제가 친정에 가면 남편이 시부모님 모시고 저희 부모님 식당에 와서 외식을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주버님과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님도 명절이나 기념일이 아닌 평소 시댁에 올 때마다 형님은 안 오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형님도 빠짐없이 아주버님을 따라서 시댁에 오시더라고요. 매번은 아니지만 종종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면 형님이 먼저 도착한 아주버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루는 형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서는 아직 식구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시댁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네? 제가 뭘요? 아니, 가까이 살면 그만큼 자주 찾아뵈야지. 어째 서울에서 오는 나보다도 시댁에 안 오는 것 같다.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 얼굴 잊어먹겠어. 뭐지? 싶더라고요. 듣기로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형님은 명절 빼고는 거의 시댁에는 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는 마치 매 주말마다 시댁에 빠짐없이 찾아오는 헌신적인 며느리인 척 말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제 옆에 있던 남편이 한 소리 하더라고요. 어? 형수님도 요즘에야 형 따라 오시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형수님이 매주 저희 부모님 댁에 온 줄 알겠어요? 나중에 집에 왔을 때 남편은 그때 좀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형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 아유, 난 이제 몇 년 차 며느리인데 좀 빠져도 되죠. 근데 동서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며 넘어갔다는데, 남편 말로는 형님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신도 까먹어서 그 주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었다고 해요. 남편은, 본인은 그런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훈수를 둬? 그럴 거면 차라리 오질 말던가. 왜 안 하던 짓 하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소리를 하냐? 라고 하는데, 저는 왜 형님이 안 하던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왜 형님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식구가 된 이후에 안 오던 시댁에 자주 오게 됐을까요? 저는 단연코 확신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였어요.
형님은 그전부터 제게 자주 문자를 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전부 이런 내용뿐이었거든요. 동서, 이 신발이랑 이 신발이랑 뭐가 나아? 그냥 둘 다 사버릴까?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근데 하나만 사면 자기 전에 눈앞이 아른거릴 것 같아. 오늘 기현이 병원에서 발달 테스트하고 왔거든? 근데 지능이 상위 5%래, 5%. 아, 얘가 진짜 나중에 얼마나 대단하게 되려고 벌써부터 일어나 몰라? 오늘 점심에 친구들하고 호텔 뷔페에서 브런치하고 왔어. 동서는 일하고 있지? 밥은 먹고 일하고 있어? 매일 만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보다도 형님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한 것 같네요. 근데 대화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일방적으로 형님이 제게 구구절절한 자랑을 하는 것 뿐이었고, 이건 시댁에서 만났을 때도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좋은 일이 있어서 나누고 싶나 보다 해서 맞장구 쳐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약간 저를 깎아내리면서도 어떻게든 제게서 부럽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으면서, 아, 이 사람이 어쩌면 시댁에 오는 이유가 날 만나서 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 제가 30대 초반에 유행했던 말 중에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냥 같이만 있어도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의 길을 쭉쭉 빨아가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주로 내 자랑, 나 힘들고 서러운 일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딱 형님이 그런 유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형님에게 길을 빨리는 싱싱한 희생양이었고요. 형님 동서 사이라서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 못하니 얼마나 쉬워 보였겠어요. 그런 희생양을 시댁에만 가면 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니 그 재미로 시댁에 왔었을 겁니다. 솔직히 하루도 안 빠지고 제게 연락을 해서 뭐든 자랑하는 형님을 보고 친구가 없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연락을 할 만한 사람이 동서인 저뿐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오전 내내 제게 오늘은 마사지샵 갔다 와서 나른하다는 문자를 날리는 형님에게 제가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형님은 저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원래 진짜 친한 사이일수록 일상을 공유하고 싶잖아요. 전 미처 형님을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형님은 절 그렇게 생각했다니 기분 좋네요. 이 문자를 받고 빈정이 상한 건지 한동안 제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형님이 다시 제게 미친 듯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아주버님과 형님이 살던 아파트가 결혼 후 6년 만에 20억이나 올라서였죠. 정말 만나서도 문자로도 아파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문자로 본인 아파트 분양가 화면을 찍어 보내기도 했고 이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나 보다. 집값이 뛰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동서도 그저 그런 브랜드 아파트 그냥 팔고 좀 재테크 할 만한 아파트 찾아서 투자해라. 라는 말을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었네요. 아니, 당연히 값이 오를 만한 아파트를 사면 좋겠죠. 누가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당장 좋은 아파트 사서 이사해라 라는 소리를 하니까 이게 좋은 충고인 건지 아니면 속을 긁는 말인지 어쩌면 이렇게 사회성이 없는 성격이라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밉상 맞은 형님을 마냥 무시하고 싫어할 수 없는 게 아주버님이 저나 남편에게는 은인 같은 존재였거든요. 5년 전에 남편이 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했었어요. 본사에서 다른 지점 하나가 나왔는데 남편이 운영하던 지점 관리가 잘 돼서 하나를 더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고 남편은 그 기회를 잡은 거죠. 워낙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관리하는 지점이 2개로 늘어도 무리 없이 매출을 냈죠. 한 지점에 따로 매니저를 두고 대부분의 일을 맡겼지만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번은 2지점 모두 돌면서 매장을 관리했어요. 하지만 그런 책임감과 성실함도
전 세계를 강타한 역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새롭게 계약한 지점은 맡은 지 2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고, 심지어 원래 맡았던 지점도 몇 달째 적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본사에서는 시국에 의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된 매장을 선출했고, 그 리스트에 저희 남편 매장도 포함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이 거의 8년 동안 일해온 결과물은 그저 빚더미뿐이었죠. 신혼집을 구할 때 당겨서 쓴 대출이자도 부담이 됐고, 심지어 따로 담보대출도 받은 터라 살던 집을 내놓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솟아날 구멍은 있고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해는 뜬다고 했나요? 하늘에서 저희에게 2가지 동아줄을 내려주셨는데 그건 그 시기 운 좋게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또 한 가지는 아주버님께서 물심양면 남편에게 3,800만 원을 내어주시며 당장 급한 빚을 갚으라고 도와주신 거예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빚은 또 다른 빚을 만들고 그러다가 눈처럼 불어난다고 안 갚아도 되니 당장 내 식구부터 살 길을 찾으라고 해주셨죠. 솔직히 저도 염치가 있지.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는데 고작 형님이 제게 애처럼 만나면 자랑만 하는 걸 못 견딜 일이 없었죠. 그런데 형님은 남의 불행을 본인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가게를 정리한 뒤 남편은 새롭게 설비업체에서 산업기사로 일하게 됐는데요. 그때 차를 팔고 남편이 일할 때 쓸 1톤 트럭을 구해서 타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형님이 트럭에서 내리는 남편을 보고 푹 파는 웃음소리와 함께 제게 그러더군요. 근데 저렇게 보니까 서방님도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 트럭 운전하고 다니는 60대 아저씨 같아. 저 차 타고 애들 학교 못 가겠네. 애들 창피해서 어떡해?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아빠가 트럭이든 뭐든 학교에 데리러 오는데. 저희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 혹시 동현이랑 기현이는 그래요? 지금 아주버님이 벤츠 타고 다니시니까 뭐 벤틀리나 페라리 정도 타고 데리러 오라고 하려나? 이때 태연하게 맞받아치긴 했지만 속에서는 울분이 났습니다. 솔직히 그 트럭도 그 당시 저희 형편에는 감지덕지였거든요. 그래도 급할 때 쓸 수 있는 차가 있고 다행히 남편이 다시 일을 구해서 그때 쓸 수 있는 차이기도 하니까 저희는 아무 불만이 없었는데 마치 형님은 그런 저희가 어떻게든 상황을 비관하길 바라는 사람처럼 불만의 씨앗을 심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도 형님을 형님 취급은 했습니다. 종종 안 참고 맞받아칠 때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대접은 했어요. 근데 그런 대접도 형님이 뻥 차버리는 사건이 터졌네요. 지난 추석이었어요. 형님은 늘 그렇듯 뭐 하나 도울 생각 없이 조카들 끼고 안방에 쏙 들어가 있었죠. 애들 노는데 끼어서 다른 가족들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썼습니다. 시부모님은 워낙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분들이 아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셨고 아주버님이 종종 형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저거 붙이는 거 좀 같이 하자라고 말하면 형님은 나갈게 하고 정작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방에서 남편과 같이 음식을 담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애들이 들어가서 놀던 방문이 열려 있고 형님이 저희 애들한테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지훈이는 학원 몇 개 다닌다고? 너도 곧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저 태권도 학원 하나 다녀요. 이제 곧 파랑띠 따는데 그때 아빠가 저 갖고 싶은 장난감 하나 사준다고 했어요. 아, 하나? 어쩌니? 한창 배우고 싶은 거 많은 나이에 꼴랑 그거 하나 다니고. 에휴, 아니다. 지금 너희 집 형편에 하나 다니는 것도 다행인 일이지. 너 기현이 형이랑 동현이는 지금 학원 4-5개 다니는 거 알지? 그런 거 보면 부럽지 않아? 아니요. 기현이 형이 맨날 학원만 가서 놀고 TV 볼 시간도 없다고 힘들다고 했어요. 얘,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참아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얘가 아직 어려서 뭐가 축복받은 인생인지 모르네. 저는 학원 안 가고
지연이랑 엄마랑 아빠랑 노는 게 더 좋은데요? 기현이 형은 제가 부럽다고 했어요. 막 놀아도 하나도 안 혼난다고. 큰엄마가 맨날 형 게임 못하게 혼낸다면서요? 그 대화를 듣는데 누가 유치원생이고 누가 어른인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 상대로 의문스럽게 너 우리 집 부럽지? 라는 말을 하는데 수준 한번 참담했습니다. 다행히 제 아들이 순수하게 대답을 해서 본의 아니게 형님의 말을 다 튕겨내고 있는데 그때 형님이 저희 둘째에게 하는 말을 듣고 꼭지가 돌아버렸네요. 아유, 너희가 어려서 그런가. 긍정적이라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래도 너희 아빠 가게가 줄줄이 망한다는 거 알았으면 그냥 하나만 낳고 살았을 텐데. 어쩌자고 둘째인 지연이 너 생기고 나서 이런 일이 터지니? 이제 4살짜리 어린애 머리통을 쓰다듬으며 그딴 소리를 하는데 와, 눈앞이 벌개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문을 콱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제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서 던지고 말했습니다. 형님, 대체 어떤 어른이 어린애한테 그딴 말을 해요? 아무리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평생을 살았어도 이제 나이도 먹었으면 어느 정도껏 해야죠. 동서, 진짜 웃긴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래?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다 맞는 말이잖아. 맞긴 뭐가 맞는데? 야, 강희진, 너 진짜 나랑 한번 해볼래? 고작 4살 된 애한테 니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너 안 낳았을 거라는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 사회성 바닥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인간성까지 그 모양일 줄은 몰랐다.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말을 까? 진짜 교양머리 없어서 상대를 할 수 없네. 안 되겠다. 동서, 나한테 이러는 거 어머님 아버님도 아셔야겠어. 하는 짓이 1에서부터 2까지 딱 초등학생 수준이더라고요. 당장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지 기분 상했다고 바로 거실로 달려가서 시부모님께 말 그대로 이르더라고요. 동서가 지금 나한테 반말로 이름을 부르고 나를 모욕했다고요. 일단 그런 말에 당황한 시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물으시죠. 근데 형님은 거기서 아니 제가 별말 안 했는데 본인 혼자 뭐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 말을 곡해하고 화를 내잖아요. 라는 겁니다. 지가 한 말은 쏙 빼고 말이죠. 저도 거기서 안 참았죠. 형님이 우리 애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고. 저는 제 행동에 후회도 미안함도 없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얼굴이 시뻘개질 만큼 화를 내서 남편이 옆에서 저를 진정시켰고 아주버님은 사색이 돼서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이 사람이 말실수를 했다고 재수 씨가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 형님은 이제 아주버님 탓을 했죠. 당신이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며 울고불고 아주 가지가지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은 형님과 시댁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형님은 시댁에 발길을 뚝 끊었고 저한테도 따로 연락을 안 했어요. 아주버님은 그날 후로도 제게 문자로 사과를 하셨지만 솔직히 아주버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잘못을 하고 사과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근데 여러분, 과시는 결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돈 많고 너보다 내가 훨씬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제 귀에서 피가 나도록 몇 년 동안 자랑했던 형님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이 있었네요. 추석 사건 이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형님이 불현듯 제게 전화를 했었는데요. 그날은 남편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아주버님과 저녁까지 먹고 온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형님, 오랜만에 웬일이세요? 동서, 지금 서방님이랑 있어? 아니요, 그 사람 오늘 서울 갔죠. 그래서 아주버님도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 아주버님한테 무슨 말 못 들으셨어요? 정말이지? 정말 서방님 서울 간 거 맞지? 우리 남편이랑 만나는 것도 맞고? 영문을 모를 전화 통화에 의아했는데
형님은 그냥 알겠어 끊어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 사람은 또 뭐가 문제인가 했는데 남편이 집에 왔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초저녁에 형님이 한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말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더니 턱을 쓰다듬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형하고 대화하면서 들었는데 형수님이 좀 의부증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그렇게 말한 남편은 그날 아주버님을 만나 술 한잔하면서 했던 대화에 대해 말을 해줬습니다. 술이 살짝 들어가 취한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형님에 대한 얘기였다고 합니다. 결혼 전엔 정말 그러지 않았는데 나보다도 더 검소했어. 혼자 살면서 매달 적금을 2개나 들 정도로 돈 관리도 철저한 사람이 내가 사무실 차리고 나서 돈이 좀 벌리면서부터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기 시작하더니 아이 살림에도 손 놓고 기현이 낳기 전부터 시터 면접만 거의 6, 7명 봐서 구한 거야. 그래 놓고 본인은 애들 유치원, 학교, 학원 픽업만 하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 하루에 찍히는 카드 내역 보면 너 기절할 거다. 결혼 전에는 본인이 버는 돈이니까 아껴서 썼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형수는 본인이 나가서 버는 돈 아니고 통장에 쌓이는 것만 보니까 쉽게 쓰는 거고. 진짜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내가 못 버는 건 아니니까 돈 문제는 뭐 한 달에 카드값이 500이든 600이든 참아 보려고 했더니 한 2년 전부터는 아주 사람을 피말려 죽일 작정을 한 것 같아. 야, 야, 이것 봐. 벌써 전화 오지? 지금 몇 시냐?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도 나 어디 있는지 언제 오는지 재촉하려고 전화하는 거야. 말을 하던 아주버님은 이미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찍혀 있는 본인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말했다고 해요. 2년 전부터 형님이 아주버님이 집에 없으면 어디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언제 오는지, 늦으면 늦을 일이 뭐가 있냐, 당장 들어오라고 그렇게 닥달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닥달하는 강도가 이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형님이 아주버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까지 깔려고 해서 크게 싸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매번 싸움으로 끝나니 쉽지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아주버님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형하고 형수 문제에 대해 내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어. 형도 솔직히 형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형이 결혼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냥 싸움으로 끝나든 어떻게든 같이 살 생각이면 일단 입장 정리하고 대화가 우선인 것 같고. 근데 나는 이제 형수가 지원이나 우리 애들 부모님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거 못 참겠어. 형도 알 거야. 형수 막말하는 거. 형 아파트값 오르고 더 심해진 거 느끼지? 저번에 형수가 뭐라고 했지? 아버지 공사장 나가시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노후 준비 얼마나 하신 거냐고. 뭐 애 혼내듯이 물었었지? 아파트가 20억이 오르면 뭐해? 그렇다고 따로 아버지한테 형수가 용돈을 찔러 넣어준 적이 있어? 없잖아. 대체 가족들한테 돈을 요만큼도 쓸 생각은 없는데 대체 왜 그렇게 돈 자랑을 하는 거야? 아무튼 형하고 형수 문제는 부부끼리 둘이서 잘 알아서 하고 우리 가족한테 형수가 막말하는 건 솔직히 형 책임도 있어. 어쨌든 형수를 말릴 수 있는 게 형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형이 정리를 해줬으면 해. 그렇다고 내가 형수한테 뭐라고 하면 형도 기분 나쁘고 더 불편해질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아주버님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미안하다고 너나 재수 씨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형님이 좀 불쌍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부를 과시하는데 집중을 했나 싶었고요. 과시는 결핍이란 말처럼 형님도 인생에 있어서 본인에게 부족한 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정말 배우자가 의심을 할 빌미를 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으로 생긴다는데
대체 뭐가 형님을 이렇게까지 몰아왔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주버님께 앞으로 지켜볼 거라고 말을 던졌는데 지난 설에 지켜볼 필요도 없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네요. 추석 이후 처음 형님 얼굴을 본 날이었어요. 중간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긴 했는데 그날은 따로따로 봤었거든요. 오랜만에 얼굴 본 형님은 분명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슥 피하면서 저를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분명 그 전에 남편을 통해 아주버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형님에게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생겼었는데 연민도 바로 증발시켜버리는 형님의 파워 놀랍더라고요. 너는 무시해라. 나는 내 할 일 하련다 라는 생각으로 주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은 거실에 자리 펴놓고 전 부치고 있고 아주버님과 시아버지께서는 그 옆에서 술 한 잔을 하고 있었고요. 조카들과 둘째는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었고 첫째는 주방 식탁에 앉아서 할머니랑 엄마가 음식하는 거 쪼물딱거리면서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뭘 했냐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거실에서 아주버님과 시아버지 사이에 껴서 맥주 한 잔씩 마시다가 옆에서 남편이 부친 전 손가락으로 하나씩 집어먹고 이거 부침옷을 너무 많이 입혔다. 이러면 텁텁하게 밀가루 맛만 나요. 라고 훈수를 두는 게 주방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방까지 들어와서 저와 시어머니가 하는 음식까지 그 얄미운 손가락으로 뒤적거리기 시작하는 게 이건 무시를 하고 싶어도 옆에서 나 좀 봐달라 발악하는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음식하는 주방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 음식 재료 널려 있고 심지어 뜨거운 불까지 쓰잖아요. 그럴 때 뒤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한 번씩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성가시고 거슬리는 일인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한창 갈비찜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형님이 이거 언제 먹어? 이거 뚜껑 열어도 돼? 이러는 겁니다. 제가 조용히 아직 안 됐어요. 배고프면 다른 거 드세요. 라고 말해도 계속 갈비가 든 솥주변을 어슬렁거리던 형님. 제가 고기가 눌러붙을까봐 뚜껑을 열고 뒤적거리는데 언제 또 젓가락하고 앞접시를 가져온 건지 제가 뒤적거리던 그 틈으로 젓가락을 쑥 들이밀어 고기를 빼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고 있던 나무 숟가락과 부딪혀서 형님이 집은 뜨거운 고기가 떨어져 제 팔을 한 번 치고 바닥에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와, 너무 짜증났어요. 제가 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서 짜증이 난 게 아니라 시댁에 와서 지금까지 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거슬리게 방해를 하더니 고기 먹겠다고 설치다 뜨거운 고기를 남의 팔에 떨어뜨린 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과도 없고 떨어진 고기 보고 하더니 죽기는커녕 솥 안에서 새로운 고기 꺼내서 지 앞접시에 떡 하니 더는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나무 숟가락을 싱크대에 던지고 말했어요. 형님, 제가 분명히 나중에 드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새를 못 참고 꼭 이렇게 사고를 치셔야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고기 익는 시간도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다 되기 전까지 어머님이 산적꼬치 끼우는 거나 돕던가. 왜 계속 부산스럽게 돌아다니세요? 제발 도울 생각 없으면 방해나 하지 마세요. 저는 추석처럼 형님이 제게 노발대발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님은 집은 고기를 한 입 먹더니 쩝쩝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동서 그렇게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화 잘 내는 거 다 동서가 임대 아파트 살아서 그래. 뭐라고요? 원래 소득 수준 낮고 사는 게 빡빡할수록 사람이 피해의식 때문에 다혈질이 되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동서도 딱 임대 아파트 수준으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열내는 거지. 나 봐. 난 서울의 브랜드 아파트 사니까 동서가 무슨 말을 하든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잖아. 안 그래? 동서, 지훈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참,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죠.
저는 살다 살다 이런 헛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 웬만한 진상 유형은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만났던 진상 고객들 다 데려와도 형님한테는 안 될 것 같았네요. 심지어 옆에 제 아들하고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이제 눈치도 안 보고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 당당함에 기함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솥을 들어서 저 사람이 쩝쩝거리고 맛있게 먹고 있는 갈비찜을 다 처먹으라고 얼굴에 부어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방 입구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수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임대 아파트 사는 수준이 어떻고 피해의식이 어쨌다고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손에는 전들이 가득 쌓인 쟁반이 들려 있었는데 쟁반에 자리가 모자라서 새 쟁반을 가져가려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럼 형수님은 그 비싸다는 브랜드 아파트 살면서 왜 의부증 걸렸어요? 형수님, 밤 10시만 넘어도 눈 돌아서 전화기 붙들고 있고 형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까지 하려고 했다면서요? 아니, 서방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누구한테 의부증이라고? 형님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들고 있던 쟁반을 식탁 위에 탁 하고 놓더니 그대로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놀라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라서 저도 형님도 시어머니도 거실로 나갔는데 맙소사 거실 바닥에는 술상이 엎어져 있었고 남편이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가서 말릴 틈도 없이 남편은 놀란 아주버님의 멱살을 탈탈 털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형 마누라가 가족들한테 헛소리하는 거 이제 못 참겠다고 했지? 형이 알아서 대화를 하든 뭘 해서 정리하라고 했잖아. 근데 대체 그동안 뭘 했길래 저 여자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원이랑 내 아들 앞에서 임대 아파트니 수준이 하는 뻘소리 짓거려? 형이 못하겠으면 내가 직접 저 여자 정신머리 고쳐줄까? 아니면 내 손으로 쫓아줘? 눈을 휘둥그렇게 뜬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일단 진정하라고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주방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직접 들은 형님의 말을 속사포처럼 아주버님에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은 본인 와이프가 한 천박하기 짝이 없는 말에 차마 얼굴을 못 들고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이내 형님을 바라보고 정말 네가 그렇게 말했냐고 물었죠. 형님은 언제 당당했냐는 듯 우물쭈물거리며 아니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고 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너 말 똑바로 해라. 나나 지원이나 들은 귀가 얼만데 거짓말을 하려고 해? 너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그러게 왜 주워 담지도 못할 소리를 뭐가 잘났다고 해? 평소에는 뭐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신 시어머니께서 호통까지 치시니 형님은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죠. 아주버님은 이내 안 되겠다는 것처럼 한숨을 크게 쉬더니 형님의 팔목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나가. 지금 여기에 당신 얼굴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없으니까 먼저 집에 가 있어. 뭐? 잠깐, 여보. 이것 좀 놔봐. 내가 왜 나가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입 안 다물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남 탓만 하고 상황 탓만 하는 거. 됐으니까 일단 나가라고 좀. 애들 내가 나중에 데리고 갈 테니까 택시 타고 가. 얼른. 그렇게 형님은 아주버님 손에 강제로 이끌려서 시댁에서 내쫓겼어요. 왜 애들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 앞에서 죽치고 있다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 집에 가는 모습 있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형님은 끝까지 내가 왜 나가냐고 나 보내고 뭐 하려고 그러냐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아주버님은 나중에 아무런 대꾸 없이 형님을 끌어낼 뿐이었죠. 한참을 있다가 혼자 들어온 아주버님은 저를 포함한 가족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사과를 했어요. 다 본인 잘못이라고 죄송하다고요.
제게는 재수 씨에게 가장 미안하다. 그 사람한테 제일 시달린 게 재수 씨 아니냐고 면목 없다고 하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카들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가족들 보기 창피하고 죄송스러워서 자고 갈 수가 없다고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 자고 내일 서울로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에게 술 먹은 사람이 지금 어딜 가냐고 말렸고 끝내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께 조카들과 저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어요. 그날 밤 아주버님과 남편은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간간이 남편이 아주버님께 미안하다고 나도 너무 심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버님도 아니다, 그럴만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막막한 심정이었을 아주버님께 남편은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해보라고 충고했습니다.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근데 아주버님은 착잡한 목소리로 애가 둘인데 어떻게 지금 이혼을 하냐고 애들한테 못할 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소리만 듣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조카들을 깨워 나갈 채비를 하던 아주버님은 다시 한번 제게 사과를 하고 재수 씨, 제가 뭐가 됐든 그 사람이 재수 씨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 꼭 사과하게 할게요. 라는 말을 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저는 굳이 사과를 안 받아도 그저 아주버님이나 조카들이 상처를 안 받길 바랬는데 2주 뒤에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주말에 본가에 갈 예정이니까 우리도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아주버님의 부름을 받고 간 시댁에는 아주버님뿐만이 아니라 한껏 풀이 죽은 얼굴에 형님이 있었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형님은 마치 준비를 했었던 사람처럼 입을 열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동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 다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동서 미안해. 제가 정말 부족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동서맘 헤아릴 생각을 못하고 듣는 사람들 기분도 무시하고 막말을 했었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저랑은 안 산대요. 그러니까 저 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주버님은 지난 2주 동안 형님에게 칼을 빼든 거였어요. 형님이 아이처럼 울면서 용서를 비는데 대체 아주버님이 뭘 했길래 저러지?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맡긴 경제권 그리고 애들에 대한 교육권을 모조리 뺐고 동시에 통장과 카드까지 뺏은 뒤 결제 계좌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꿨다고 해요. 네가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나도 마음대로 할 거라고요. 그리고 네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이혼이라고 형님에게 그렇게 칼을 빼들었고 2주일의 기싸움 끝에 형님이 꼬리를 내린 거죠. 진짜 잘못을 뉘우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존심이나 본인의 의지보다는 회계사 사무실 대표 와이프라는 감투와 20억짜리 아파트를 포기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각서를 쓰게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정상인 사람으로서 모멸감까지 들었습니다. 첫째, 남편 최동주가 아내 강희진을 다시 믿기 전까진 경제권은 남편 최동주가 일임해서 맡는다. 둘째,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원치 않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다. 이후 학원에 보낼 필요성이 생겼을 경우 부부가 상의하에 보내도록 한다. 셋째, 남편 최동주의 가족에게 아내 강희진은 무례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바로 사과를 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 못한다면 남편 최동주는 바로 이혼을 고려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도우미와 시터를 쓰지 않고 아내 강희진이 살림을 직접 책임지도록 한다. 남편 최동주의 도움을 받아 시도해보고 나중에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왔을 때 다시 고용하도록 상의한다. 다섯째, 위의 내용을 어길 시에 남편 최동주는 바로 이혼을 할 것이며 아내 강희진은 이를 깨끗하게 받아들인다.
솔직히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지켜질까? 라는 의심과 함께 그래도 아나 무인인 형님에게 이렇게 각서까지 받아낸 아주버님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형님이 잘못을 저지른 가족들의 용서까지 필요하다고 했으니 형님이 엉엉 울면서 저나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한 거겠죠. 저나 시부모님은 어차피 아주버님의 선택이니 존중은 하고 시부모님도 그래, 일단 더 살아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분은 개과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형님이 정말 본인 결혼 생활의 위기를 당도하고 잘못을 뉘우쳤을 수도 있지만 이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 지금은 그런 척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야 후자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뭐가 맞고 틀리다라고 어떻게 지금 100% 확신을 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건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개과천선이 가능한 건지 알 수 없다는 거겠죠. 뭐 형님은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지내고 있긴 합니다. 종종 제게 연락을 해서 빨래에 노랗게 든 때는 베이킹 소다를 풀어서 지우는 거냐, 반찬은 평소에 몇 개나 만들어 두냐 같은 질문을 해오는 걸로 봐서는 집에서 10여 년을 놓고 있던 살림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학원의 늪에서 벗어난 조카들이 아주버님과 함께 놀이동산이나 캠핑을 다니며 즐거워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부디 저와 가족들 그리고 아주버님이 형님을 용서한 걸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형님도 정신 차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 밖에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평가되는지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디 저희 가족이 형님에게 기회를 준 걸 후회를 하지 않도록 마음으로나마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